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 내용과 파장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입양가족은 물론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가 보험회사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다른 정비소로 보내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코뼈에 금이 간 보험사 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딱 맞는 순간 휴게에서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오늘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고 운영이 중단됐던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영업금지가 연장된 유흥업소들은 간판 점등 시위 같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계속했습니다. 시장 연설에 나선 스가 총리는 한국 관련 언급 순위를 맨 뒤로 빼는 등 한일 관계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6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직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 86억 8천만 원을 횡령해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도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던 이 부회장은 1078일 만에 다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를 예상 못한 듯 재판부가 법정 구속 뒤 발언 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상고에 다시 판단을 구할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뇌물 사건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의 뉴스 김민곤입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심 때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갈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고 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이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당시 뇌물 인정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선 무죄라고 봤던 정유라 씨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 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때의 89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것도
박 전 대통령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됐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지만 오늘 재판부가 시정을 선고한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권고해 삼성이 도입한 준법 감시제도 활동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 달 뒤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준법 경영에 대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대기업단체, 중소기업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 선처를 요청했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실형 소식에 경제계는 안타까워했고 노동계는 반겼습니다. 삼성 내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삼성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삼성 내부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너무나 충격이라며 삼성그룹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삼성의 경영 공백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우 안타깝다며 삼성을 향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삼성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총수 공백 사태에 오늘 삼성전자 주식은 이렇게 요동치며 하락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 만에 28조 원이 줄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맞닥뜨린 삼성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을 당시처럼 일상적인 업무는 대표이사 체제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M&A 등 큰 규모의 의사결정은 총수 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관련 글로벌 경쟁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최근 30조 원의 투자 계획까지 밝혔는데 2위인 삼성은 총수 부재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소식이 없는 대형 M&A도 당분간 재개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주가는 오늘 6% 넘게 급락했고 삼성생명과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며 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떠한 요인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전체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8조 원이 줄며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하락하며 3013.9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370일 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화상으로 기자들을 연결해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궁금한 이슈 대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밝힌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라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통령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단 겁니다. 사면이 오히려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새해 사면론을 처음 꺼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면건의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아직 아니다 했으면은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언젠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급은 계획대로 이뤄졌지만 예년에 비해 지난해 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전세 대책을 포함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내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랬는데 약간 추상적인 내용만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좀 설 전까지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거하고 똑같았어. 믿기는 뭘 믿어.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저렇게 참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오르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결혼도 못하고. 문 대통령도 기대가 크다고 말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민주당이 정치검사라며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여당이 공격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관련 감사도 정치적 목적이 아닐 거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쌌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검사라는 여권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검사라며 사퇴를 압박해왔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뭐 대선에 나가니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성원 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치 감사를 한다고 비판한 민주당 주장과 배치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여권과 두 사람 간 갈등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오늘 회견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독특한 형태로 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정말 이 화면을 보고 즉석에서 질문할 기자들을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별도의 모두 발언 없이 기자가 들고 있는 번호표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 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이어서 그런지 이전에 못 보던 모습이 많았는데요. 현장에는 기자 20명 정도만 참석을 하고 100여 명 기자는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검할 게 많아서 리허설만 4차례 했다고 합니다.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총 지휘를 했고요. 휴일에 기자들까지 나와서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질문하다 보니까 이 외신 기자가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이 통역이 못 알아들어서 3번이나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돌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죠. From the Financial Times. I'm sorry, but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대통령님, 지금 경제를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I'm sorry. 대통령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 네, 기자가 마지막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쓴 데다가 재벌이란 단어를 한글로 말하다 보니 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코리아 헤럴드 기자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질문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이 현장 질문, 화상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카오톡 채팅 질문도 했거든요. 그건 누가 물은 건가요? 그러니까 화상으로도 참석하지 못한 기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을 이끌어낸 게 이 단체 대화방의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자, 오늘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이제 관심이었는데 당분간은 없다. 사실상 이제 못을 박았어요. 새해 첫날 이것을 제안했던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님 말씀으로 사면 문제는 매듭 지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선 사면 논의는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좀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상보다 더 분명하게 대통령이 정리한 겁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친문 커뮤니티나 당원 게시판에 사면론을 꺼낸 이 대표를 비판하는 지지층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피해자의 피해 사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모두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밝혔던 그 당원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당원을 민주당이 고친 데 대해서는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원이라면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당원의 결정에 대해 힘을 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그렇죠.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집권 5년 차 되면서
대통령이 지금 남북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도 나타냈죠. 네, 그래서 무엇인지 보다 우선은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 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이제 한 370일 만에 기자회견이 열렸고 2시간 네.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회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네, 집권 5년 차를 맞아서 대통령이 좀 정국 부상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야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할 텐데요. 사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선 최대한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지 않는 쪽으로 답을 했고요. 대신 코로나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4번의 리허설을 하며 준비한 만큼 최근 크게 문제가 된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도 예상하고 준비했겠죠. 그런데 입양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은 보완 대책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좀 바꾼다든지.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을 냈는데 대통령의 전체 발언과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발언은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보다는 입양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언급한 겁니다. 야권은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의 말 어디에도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양 3남매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치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는 인권인이라는 단어 사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홈쇼핑이냐며 문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며 아이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표현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청와대는 표현의 문제였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만으로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입양 아동을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입양 가정에게 사과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나 쉽게 말하면 애완동물, 유기견들처럼 대할 수 있는 존재인 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입양하고 난 뒤에 아이를 바꾼다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대책을 말하면서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입양 관련 기관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생각할 때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겁니다.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안 해요. 평소에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시던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거였다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입양 가족이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그 과정이 참 중요한데 해보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좀 얘기 같아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입양제도 전반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둘러싸고 여권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라 방역에 힘쓸 때라며 말리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정대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요. 당에 책임 있는 분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입장을 존중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급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내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지사 측은 1차 때 이미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설 전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언급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폈지만 이 지사의 지원금은 곧 지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양양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잡고 싶은 것 뭘까요? 광주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 정치적 기반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그곳에 갔죠?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잡히지 않던 일정인데요. 갑자기 KTX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노무현 대통령 국밥 드신 자리,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방문해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지지율 꼴찌였던 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노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곳이 광주입니다. 뭔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이 전남 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에 대한 이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 직후와 비교하면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지율이 올라서 이 대표를 앞섰습니다. 호남 지지층 이탈에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오늘 사면에 선을 그으면서 이낙연 대표는 더 이제 곤란해졌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그 틈을 더 노리겠죠. 네, 이 지사는 어제 광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광주 때문이다.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라면서 광주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달 말에는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양측의 구애가 뜨겁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의사 면허증과 말, 네. 무슨 내용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음에도 의사가 됐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유라의 말이 범죄 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자, 정 씨는 1심 판결, 그러니까 그 전에 이화여대에서 입학 취소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 씨가 자퇴서를 내긴 했지만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이화여대가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인데 네. 조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확정 판결이 나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만으로는 입학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한 시민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늘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입시비리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네. 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의료법 5조에 따라서 의사 면허 취득 후 학위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면 의사 국가고시 합격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순리대로로 정해봤습니다. 네, 역시 내로남불이 결국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설 견인차 기사가 보험회사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다른 정비소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보험사 직원을 강하게 밀칩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옷을 잡아 흔들며 폭행이 이어집니다. 가해 남성은 사설 견인차 기사. 사고 차량 차주가 보험사와 연계된 정비소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차주를 대신해 상황을 설명하던 보험사 직원까지 때렸습니다. 이 모습은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의 8살, 9살 딸들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포스럽게 해서 차 안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폭행은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속도로 순찰대는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뒤에 도착했습니다. 폭행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 경찰분 연락처로 계속 전화를 다시 했죠.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온 건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출동을 하셨어요. 경찰은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건 특성상 이동 거리가 멀어 도착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가 깨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딱 맞는 순간 이게 TV에서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평소에도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차 기사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폭행까지 당하자 정신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본사가 아닌 외주업체 소속이어서 피해와 관련된 본사의 도움은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가해자를 불러 폭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김포에서는 입주민이 경비원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중국인인 입주민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피하다 오늘에서야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관영 기자입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빠르게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쌍방폭행 계속 주장하시는 건가요? 경비원들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남성은 지난 11일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원 1명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1명은 갈비뼈의 금이가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저께인가 잠을 자기 꿈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 봤어요.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입주민은 30대 중국인 남성입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고 경비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범행 당시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가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대신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를 차량에 태운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호텔이 아닌 상업지역에 내려준 거라며 가해자가 귀가를 거부해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올 한 해 일본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스가 총리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홀대했습니다. 외교 안보를 설명할 때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뒤에 맨 마지막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스가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現在両国の関係は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지난해 아베 총리가 말한 기본 가치 공유, 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표현을 뺐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언급된 순서도 지난해는 북한 다음이었지만 올해는 맨 끝으로 밀려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 뒤에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할 일본 외상은 8년째 독도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到底考えられない異常な事態が発生したと極めて遺憾に捉えています。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한일 외교소식통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한 항의를 담은 노골적인 홀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넉 달 전 70%를 넘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한국 대리가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극우층에 기댄 정치적 입지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인데 마스크 수출이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전만 해도 베이징 백화점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명품을 사려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用众志成城、坚韧不拔，书写了抗疫史诗。 지난해 경제 성적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全年国内生产总值 101.5986万亿元，按可比价格计算，比上年增长 2.3%。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는 대만과 베트남 정도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2분기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V자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견인한 건 수출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진단키트,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방역물자 수출이 주요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 수출량만 57조 원어치를 넘었습니다. 中国对美累计出口口罩377亿只，也就是说，平均每个美国人有100多个口罩。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8%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은 오는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모레 취임식에서 통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시내의 모습은 통합보다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김정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임식 준비로 북적여야 할 워싱턴이지만 인적을 찾긴 힘듭니다. 전면 봉쇄된 도심에선 취재진조차 검은 검색을 수시로 받아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백악관 앞엔 바이든 취임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총기를 무장한 방위군이 워싱턴 곳곳에 상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한 고급 주택가나 외교가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온 나라가 인질로 잡혔다며 당분간 워싱턴을 떠나 있겠다는 주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Security threat we've ever had since our Civil War. Of course, I think that that's a huge security threat. 지난 6일 미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가 서류를 뒤지는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하고 하원 의장을 모욕하는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체포된 난입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며 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바이든 취임 후 이민자에 대해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수천 명의 중남미 이민자들이 서울과 부산의 10배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는 벌써부터 경찰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인간 바리케이트처럼 서 있는 경찰과 군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 최루탄을 쏘고 곰봉으로 때리며 막아보려 하지만 틈을 비집고 나와 재빨리 도망칩니다. 이들은 온두라스에서 온 캐러밴들입니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생계가 어려워지자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Salir de aquí de este país porque aquí nos vamos a morir igual, pues. Exacto, en Dios y vamos a ver qué nos sale ahí. 캐러밴 대부분은 미국에 가겠다며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쳐 4,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매일 10시간씩 이동해도 석 달 가까이 걸릴 정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아이까지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20일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엎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Pues estamos bastante con él, podamos tener refugio en Estados Unidos, podamos tener una entrada libre. I just want patience and pace that we can get to the U.S. because they're having a new president.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떠나는 고난의 길.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한 국경 장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죠. 다시 손님들이 들어찬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모습은 어떤지 장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인 이상, 1시간 이상 착석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장 한쪽으로 치워졌던 탁자와 의자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손님 없이 텅 비었던 매장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모든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시민들은 되찾은 일상이 반갑습니다. 요즘 밖에 외출이 많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좀 사소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서 그래도 저희도 이제 기분도 되게 좋고 오늘만 봤을 때는 매출 면에서도 좀 많이 뛰는 상황이고. 하지만 일부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집합이 금지됐던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40여일 만에 손님들이 들어오자 당구장 업주는 목이 메입니다. 너무 많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엊그제 계속 여기 와서 일을 했습니다. 오픈 준비하느라고요. 헬스장 업주들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사람들이 와서 등록 문의도 하고 등록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엄청 정신없어요. 이렇게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집합금지에 묶인 일부 업종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늘부터 간판 불을 켜놓는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부터 이 카페와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죠. 달라진 방역 수칙이 헷갈린다는 문의가 많아 궁금증 위주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2인 이상이 간단하게 음료와 디저트만 먹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일부에선 1시간을 단 몇 초라도 넘기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거냐 문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는 걸 줄여달라는 취지의 강력한 권고지만 과태료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또 혼자서 카페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제한 권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입니다. 수도권 헬스장 다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한 이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헬스장 내에 GX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은 침방울 등 전파 우려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노래방 시설의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8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을 제한하는데요. 예를 들어 50평 165.28제곱미터 크기의 노래방은 동시간대 21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8제곱미터당 1명이면 넓은 방은 5명 이상도 입장 가능한 거 아니냐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한 방 최대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노래방 안에서도 거리두기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노래방은 어떨까요? 장소가 좁아 8제곱미터당 1명 준수가 어렵다면 방마다 1명씩 혼자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여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것 강아지입니다. 불쌍하죠. 지난달 28일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 견주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의 격리보호 조치됐던 이 강아지가 닷새 만에 견주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견주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돌려줘야 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외국처럼 학대 소지가 있는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 강요의 입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언급돼 일본 안팎의 파장이 큽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에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죠. 일본 정부가 급하게 파문 차단에 나섰지만 일본 안팎에선 개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여론도 35.3%가 중지나 취소, 44.8%가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른 아침 잠옷바람으로 이웃집에 달려간 이 여성, 영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가정집인데 이웃집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고 이웃들이 모두 뛰어나왔는데 불과 5분 뒤 화재로 지붕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가족들이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6살의 이 여성은 환풍구에 깜빡거리는 불빛만 보고 급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또 한 번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눈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붉은 눈이 쏟아졌고요. 수원 화성도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눈비 소식이 잦아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과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번 주 날씨 예보도 꼼꼼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눈구름이 물러가자마자 다시 반짝 혹한인데요. 전국 많은 지역에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3도, 철원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다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서 많은 지역에는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가급적 내일 아침도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사원 감사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그동안 여당의 행보와는 달랐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정리했더라면 소모적인 분열과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대통령의 소통은 꼭 필요한 일인가 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